이광구 우리은행장이 긴급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혁신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 자본에 30조 원을 투입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침입자 감시 시스템에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장비의 원가를 낮추고 CCTV가 스스로 영상을 분석해 알람을 보내는 등 보안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선 전문 기업인 LS전선이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지난 2014년 말 행장직에 취임해 연임에 성공한 지 7개월 만에 물러납니다. 이 행장은 오늘 열린 긴급 이사회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작년 우리은행 신입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행장은 오늘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장은 오늘 오전부터 모든 은행 업무를 중단하고 발표 문안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행장이 최근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우리은행 경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에서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와 행장추천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 후임 은행장 선임 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어 이 행장은 당분간 행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 현황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날 금융당국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적발된 관계기관에 기관장이나 감사를 해임할 방침을 밝히고 우리은행 채용비리 건이 검찰 조사로 넘어가는 등 이 행장에 대한 안팎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 성장 전략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진작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술과 규제 완화, 창업 등 공급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혁신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겠다는 보관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창업을 꼽은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험 자본을 확충하여 혁신 창업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경험마저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축적이 되며 동시에 투자가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방법부터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 보증 실적이 있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는데 이 인증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성,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진행해 기존의 일반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병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30조 원의 대규모 모험 자본도 투입됩니다.
정부는 재정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뒤이어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이 모험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에 추가로 20조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벤처붐을 재현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스톡옵션 양도 차익의 최대 22%를 소득세 등으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기준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벤처의 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엔젤 투자 소득 공제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엔젤 투자 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이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는 창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대기업에서 분사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모기업에 재입사할 수 있는 창업휴직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창업기업의 조속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12월 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안 시스템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고 CCTV는 스스로 영상을 분석해 알람을 보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침입자가 가게 문을 열면 IoT 센서가 이를 감지합니다. 감지된 내용은 외부 보안 제어 장치인 주장치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상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로 보내집니다.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장치를 없앨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장치는 센서들을 비롯한 모든 감시 시스템을 연결한 장치인데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 원가도 비싸 보안 시스템의 요금을 높이고 3년 약정을 강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인터넷망보다 싼 비용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IoT 전용망을 활용해 이용 요금도 줄었습니다. 공사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장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카펙스 자체가 투자비 자체가 한 30% 이상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장률의 감소 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그 효율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 코스트가 한 50% 이상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CCTV도 똑똑해졌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로비를 지나가다가 폭발물을 놓고 갑니다. 그러자 CCTV가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6위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이 24시간 CCTV 영상을 보고 있지 않아도 CCTV가 스스로 영상을 식별해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부터 인공지능 CCTV까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안 시스템 진화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전선 전문 업체인 LS전선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국내 전선 업체로서는 유럽에 처음으로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LS전선을 시작으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잡으려는 국내 업체들의 현지 공장 설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현 기자입니다. LS전선이 사업 영역을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으로 본격 확장하기 위해 폴란드에 생산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를 위해 LS전선은 최근 200억 원을 투자해 폴란드 지에루조니프시 경제특구에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신축 공장을 매입하고 생산 설비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내년도에 품질 안정화를 거친 후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연간 20만 대 규모의 자동차 배터리에 장착이 가능한 부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LS전선은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공장 인근에 위치한 LG화학 배터리 공장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로 공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현재 전기차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국내 배터리 업체 역시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S전선이 유럽 시장을 겨냥해 폴란드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전선 회사로서의 전문성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사업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R&D 센터인 LS EV 코리아를 설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LS전선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이외에도 유럽의 광 케이블과 전력 케이블 등에 대한 확장 투자도 검토 중이어서 유럽 시장 공략에 고삐를 더욱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보통 암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나중에 암에 걸릴 경우 암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라도 모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대와 달리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어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이 빈번한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리고 가입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대부분 암보험 가입자들은 의사를 통해 진단을 받기만 하면 암 진단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직장인 A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단비의 20%만 지급했습니다. 암 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 확정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암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 금액은 진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 계약일 이후 1년에서 2년 이내 암 진단 확정 시에는 암보험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특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으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단 확정일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로 정해집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암의 확정 진단 시점을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해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44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분양 호황기에 공급된 물량이 본격 입주하는 건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은 수요자들이 잔금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잔금 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이뤄지는 만큼 기존 주담대가 있는 수요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요? 네. 자,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까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과도하게 공급된다는 뜻에서 입주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우려는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요. 이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내년엔 44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물량인데요. 올해 전국 입주 물량과 비교해봐도 16% 증가하는 겁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2019년엔 30만 9천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같은 입주 물량은 2015년부터 16년 부동산 호황기에 건설사들이 앞다퉈 공급을 늘린 탓인데요. 입주 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21만 8천 가구가 입주합니다. 반면 지방은 올해보다 6% 늘어난 22만 1천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다는 거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이제 입주 전에 잔금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대출 규제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자, 정부는 이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신 DT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채무자의 돈줄을 더욱 옥죄는 건데요. 문제는 대책 시행 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요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내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청약시장에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요. 중도금 대출자들이 잔금 대출로 갈아탈 땐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 하남, 동탄 2신도시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도금 60%를 대출받은 경우 주담대가 없으면 그대로 잔금 대출로 갈아타면 되지만 주담대가 있으면 LTV 50% 적용으로 나머지 10%가량을 알아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금리가 비싼 신용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사 기간인 2, 3년간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잔금을 모으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작년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입니다. 초기에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본인 돈으로 내고 또 기존 전세금 등을 빼서 1억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입주 때 분양가의 60%인 3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담대가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잔금 대출로 입주하면 되지만 주담대가 있다면 50%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어디선가 구해야 입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라면 이 주담대가 있는 경우 LTV는 30%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에서 1억 5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 대출 규제 여파가 내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만약에 대출을 못 받아서 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양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 부동산 업계에선 이 입주 폭탄 문제는 결국 대출 규제와 맞물려 빈집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요자들의 경우 신용대출을 받거나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다주택, 다중채무자의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해 신DTI를 적용하지만 내년 말 DSR 적용 전에 신용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이 같은 풍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선 이 새 아파트 입주가 일시에 몰릴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부의 경우지만 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을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가량의 계약금을 날리고 또 그동안 냈던 중도금 대출 이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집값의 일정 비율만 대출을 해주는 LTV 기준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LTV DTI 기준도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책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런 기준들이 다 틀린데요. 자, 수도권과 지방 등 규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LTV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주담대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LTV 60%로 줄어듭니다. 수도권에서 관심이 많은 성남, 하남, 고양, 동탄 2신도시 등 이 조정 대상 지역은 LTV 60% 적용을 받습니다. 주담대가 있다면 10%포인트 줄어든 LTV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에선 LTV 40%가 기본 적용되고요. 주담대가 있다면 LTV 30%로 쪼그라듭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11개 구의 투기 지역에서 주담대가 있다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대책 후속 조치로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이 투기 지역 내 아파트에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제한 실무지침을 각 은행에 배포했습니다. 네, 신규 분양자들의 잔금 대출 이슈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하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 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유엔 북한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대기업 집단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는 등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삼성전자의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의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애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집단국을 통해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여 브랜드 로열티와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 수익 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를 점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을 위해 기업 스스로 더 분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1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금융권 조사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우리 등 5개 주요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5조 6,265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7,729억 원 증가하며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의 신용대출까지 고려하면 개인 신용대출 증가량은 더 커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3조 2,342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 6,442억 원 늘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 대출 잔액도 115조 2,86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3,790억 원 늘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양 아파트가 많아 중도금 대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년 가까이 공석이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김 전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내주 초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단장을 맡아 복지 분야를 포함해 공약 전반을 손질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 메이플 골드 색상을 내일 국내에 추가 출시합니다. 이로써 미드나잇 블랙과 딥시 블루, 오키드 그레이를 더해 총 4가지 색상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내년 초 이스라엘의 혁신 기업들과 협업 연구개발 업무를 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등 미래 혁신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연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수요를 겨냥해 분양에 나섰다 사드 사태로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던 제주도 호텔 레지던스 계약 건수가 최근 늘어났습니다. 계약이 뚝 끊겼던 상황에서 이달 들어 매일 10건 가까운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롯데백화점과 오는 5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세계 최장인 3.8km 길이의 스트리트 패션쇼를 펼칩니다. 이 패션쇼에는 전문 모델과 함께 사전 선발된 일반 시민들도 모델로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기온은 그리 낮지 않았지만 흐린 하늘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새벽부터 낮 사이, 충청과 전북, 경북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과 전남은 낮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은 내일 오전부터 모레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 10에서 30mm,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 산간에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 5에서 20, 남부지방에 5mm 안팎이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 오전부터 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강릉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낮나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16도, 대구 2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 동해상에서 최고 6m로 예상됩니다.
가을비는 내복한 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일 비가 지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도로 예상되는 등 주말 내내 기온이 낮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